최근 대한민국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키우는 친원전 정책을 펴기 시작했는데요. 팀코리아 컨소시엄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서 24조 원의 수주를 따낸 데 이어 네덜란드, 폴란드, 불가리아 등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도 K원전 르네상스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의 연구용 원자로 개조 사업인 오이스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서 유럽에서 한국 원자력 기술의 위상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성공 이면에는 한 네덜란드 원자력 공학자의 놀라운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출신의 원자력 공학자 헤오르이나 키스입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오이스터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제 조국인 네덜란드를 떠나 한국으로 귀화까지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사실 이런 제 선택에는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는데요. 제 할아버지 비렐름 키스 교수님은 델프트 공대에서 40년 넘게 동아시아학을 연구하신 석학이셨어요. 특히 하멜 표류기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셨고 한국과 네덜란드의 과학기술 교류사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셨죠. 생전에 한국은 미래의 과학강국이 될 거지라고 늘 말씀하시던 할아버지의 예견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참 감회가 깊네요. 제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은 2014년 가을 델프트 공대 원자력공학과 연구동 3층의 제 연구실에서 시작되었어요. 당시 저는 원자로 냉중성자 제어 최적화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28살의 패기 넘치는 연구원이었죠. 그런 제가 유럽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던 오이스터 프로젝트의 평가위원으로 발탁되었다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이 컸답니다. 이 오이스터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씀드리자면 무려 10년간 유럽 전역의 과학자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프로젝트였거든요. 우리 델프트 공대의 60년 된 연구용 원자로를 최첨단 냉중성자 생산시설로 탈바꿈하는 대형 프로젝트였는데 성공만 한다면 물리학, 생명공학, 신소재 개발 등 첨단 과학 연구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었죠. 특히 이 시설이 완공되면 유럽에서 6번째로 냉중성자 연구가 가능한 연구소가 된다는 점에서 네덜란드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기도 했어요. 그해 10월의 어느 늦은 밤이었죠.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는 연구실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이 제출한 기술 제안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두 기관의 제안서를 모니터에 나란히 띄워놓고 비교 분석하던 중이었는데 문득 화면 구석에 있던 할아버지의 디지털 아카이브 폴더가 눈에 들어왔네요.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유독 신경이 쓰이더군요. 마우스 커서를 옮기다가 우연히 발견한 한국원자력연구라는 하위 폴더. 그 순간 왠지 모를 떨림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호기심에 클릭했는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폴더를 열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한 네덜란드 과학기술 교류사 박연에서 현대까지라는 제목의 900페이지짜리 미발표 논문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이셨던 연구였나 봐요. 논문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우리 가문의 뿌리와도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박연이라는 네덜란드 과학자의 이야기였는데 1627년 제주도에 표류한 후 조선에 정착해 과학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가 조선의 화포를 현대화하고 군사기술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켰다는 대목이었죠. 더구나 그는 무과의 장원급제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밤새도록 할아버지의 연구를 읽어 내려갔어요. 정말 흥미진진했던 건 하멜 표류기 번역 작업 노트였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수십 년간 하멜의 기록을 연구하시면서 특히 박연과 하멜의 만남 장면에 주목하셨더군요. 소매가 다 젖도록 울었다는 기록, 수십 년 만에 만난 동포를 보며 박연이 흘렸던 그 눈물 속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한국의 원자력 기술 발전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신 자료들을 남기셨는데 그 안에서 박연 시대의 기술 수용 방식과 현대 한국의 기술 혁신 사이의 놀라운 연관성을 발견하셨더군요. 자료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저도 할아버지의 통찰력의 전율을 느꼈답니다. 특히 마지막 장에 남기신 메모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의 떨리는 필체로 쓰여진 그 문장. 조선은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지 않았다. 그들은 늘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나은 것을 만들어냈다. 그 순간 저는 제 앞에 놓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 제안서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할아버지께서 제게 무언가를 알려주시려 했던 것만 같았죠.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앞에 놓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 제안서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한국팀이 제시한 기술은 유럽의 안전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혁신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들은 냉중성자 생산량을 2배로 늘리면서도 방사선 누출 위험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이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혁신적인 설계를 제시했답니다. 반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20년의 유럽 시장 경험을 내세웠지만 기존 기술의 안정성만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오히려 약점으로 보이더군요. 2014년 11월 최종 평가회의가 열린 델프트 공대 대강당은 유럽 각국에서 온 평가위원들로 가득 찼어요. 한국팀의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특히 냉중성자, 제어 기술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는 앞줄에 앉아있던 독일의 권위자 슈미트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혁명적인 발상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저녁 제 인생의 갈림길이 찾아왔어요. 평가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려는 찰나 미쓰비시 중공업의 나카무라 연구소장님이 저를 로비로 불러 세우셨죠. 차세대 고속로 프로젝트 팀장 자리와 함께 파격적인 대우, 연구의 자율성, 그리고 유럽 전역의 연구진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하시는 거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팀의 기술력은 분명 뛰어났지만 28살에 제가 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는 달랐거든요. 일본은 이미 검증된 커리어 패스를 제시했고 유럽 과학계와의 폭넓은 인맥도 보장했죠. 게다가 제가 박사과정에서 연구했던 분야와 정확히 일치하는 차세대 고속로 프로젝트라니 젊은 연구자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결국 저는 미쓰비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제 커리어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할아버지께서 말년에 한국을 주목하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그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이것은 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일본에서 겪게 될 일들, 그리고 그 후 한국에서 만나게 될 운명적인 만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2015년 봄 도쿄 미쓰비시 중공업 연구소에서의 첫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벚꽃이 만개한 연구소 정원을 지나 본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광경이 펼쳐졌네요. 로비에는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나카무라 연구소장은 제게 특별히 준비한 웰컴 세레모니에서 감동적인 환영사를 전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족이며 제가 가진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게다가 도쿄 중심가의 럭셔리한 주거 환경까지 제공해 주시니 그때는 정말 제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꼈을 정도였어요. 처음 3개월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늘 친절했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으며 일본어를 잘 모르는 저를 위해 영어로 소통하려 노력했죠. 특히 시마다 선배는 퇴근 후에도 저와 함께 연구 내용을 토론하며 일본 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였을까요? 어느 날 우연히 복도에서 들은 일본어 대화에서 제 이름이 거론되는 걸 들었고 그들의 미묘한 웃음소리가 마음 한켠을 불편하게 했죠. 중요한 회의 초대가 하나둘 누락되기 시작했고 연구 자료에 대한 접근도 점차 제한되더군요. 심지어 시마다 선배조차 제게 건네는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처음엔 키스씨라고 부르던 것이 어느새 키스 연구원으로 바뀌었고 퇴근 후 함께하던 식사 자리도 자연스레 줄어들더군요. 하지만 당시 저는 이런 변화를 단순히 문화 차이나 제 과민한 반응으로 치부했어요. 제게는 이 프로젝트가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3년간의 박사 연구를 실제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연구에 매달렸답니다. 주말도 잊은 채 실험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냉중성자, 제어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특히 중성자 감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제어 방식은 제 자부심이었죠. 국제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받은 기립박수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그런데 2016년 2월에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평소처럼 늦은 밤까지 연구실에 남아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문득 특허 출원 절차를 확인해 볼 생각이 들더군요. 일본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 중성자 감속 제어를 키워드로 검색해 보았는데 그 순간 제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굳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수백 번 고민하고 수정해가며 완성한 비대칭 펄스를 이용한 중성자 감속 제어 방식이 일본 연구진들의 명의로 출원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비슷한 기술일까 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내려 갔죠. 하지만 그것은
제가 박사 논문에서 제안했던 바로 그 방식이었고, 심지어 제가 고안한 고유의 알고리즘까지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발명자란의 첫 번째 이름 시마다 마코토를 보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시마다 선배가. 저도 모르게 모니터를 손으로 짚으며 중얼거렸죠. 바로 어제도 제게 커피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던 그가, 지난 주말에도 제 실험 결과를 함께 기뻐해 주었던 그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특허 명세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그럴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현실에 눈앞이 캄캄해졌답니다. 연구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 저는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치 제 인생의 일년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은 그런 참담한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나카무라 소장실로 향했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예약도 없이 찾아갔지만 더 이상 일본식 예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죠. 소장실 문을 열자 나카무라 소장은 마치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차분히 앉아있더군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번 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미안하다거나 해명하는 대신 그는 마치 날씨 얘기라도 하듯 덤덤하게 와세이 기술 보호 정책에 대해 설명하더군요. 미쓰비시의 모든 기술 개발은 일본의 이름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외국인인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문화일 수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해버렸어요.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훔치는 것을 어떻게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제가 밤낮으로 연구하고 제 박사 논문의 핵심 내용인 이 기술을 이렇게 훔쳐가도 되는 것인지 격앙된 목소리로 따져 물었죠. 말끝을 맺지 못하고 목소리가 떨려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자 나카무라 소장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지더군요. 그는 제가 회사의 시설과 자원을 이용해 연구했고 그들이 충분한 대가를 지불했다며 오히려 제 항의가 부당하다는 듯한 말투로 대꾸했어요. 그의 말투에서 이제는 친절한 가면마저 벗어던진 것이 느껴졌답니다. 그의 말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어요. 웰컴 파티에서의 환한 웃음과 매달 정시에 지급되던 넉넉한 연구비, 그리고 도쿄 중심가의 고급 주거시설까지, 이 모든 것이 제 기술을 빼앗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마치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의 기술을 모방하고 훔쳐 자국의 것으로 만들었던 일본의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공손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계산적인 그들의 이중성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답니다. 그제서야 과거 일본이 한국에 했던 수많은 기술 탈취와 산업 스파이 사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러던 차에 연구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자마자 제 이메일함에서 발견한 뉴스레터가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오이스터 프로젝트에서 냉중성자 제어 효율을 200% 이상 높이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특히 그들이 개발한 기술은 제가 연구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접근법이었다고 하더군요. 화면을 내리다 보니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에서도 한국이 최종 후보로 올랐다는 기사도 눈에 들어왔고요. 가슴이 답답해 연구소를 나왔어요. 이제 막 봄이 시작된 도쿄의 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죠. 그동안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던 이 풍경이 왜인지 모르게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문득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박연이 조선에서 찾은 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닌 진정한 신뢰였다고요.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군요. 왜 박연이 네덜란드로 돌아가지 않고 조선을 선택했는지. 기술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서로 간의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걸 그는 이미 300년 전에 깨달았던 거죠. 벚꽃이 흩날리는 도쿄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분명히 보였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연구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박연은 기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곳을 선택했다는 문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다가오더군요. 할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시설이나 자금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자료를 읽고 있을 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온 오이스터 프로젝트 2단계 참여 제안이었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죠. 그들은 제가 개발한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해주었거든요. 지난 2년간 제가 미쓰비시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호화로운 연구시설, 넉넉한 연구비, 그럴듯한 친절.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제 기술을 훔치기 위한 철저한 계산만이 있었죠. 마치 달콤한 미소 뒤에 감춰진 칼날 같았달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또다시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보내온 기술 제안서를 검토하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그들이 제시한 기술적 비전은 제가 꿈꾸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이스라린 경험이 오히려 저에겐 값진 선물이 되었네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포장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는 눈을 갖게 됐고, 진정한 기술 협력이란 무엇인지, 또 서로에 대한 존중이란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2018년 초 저는 대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쿄의 벚꽃을 뒤로하고 낯선 도시로 향하는 길, 묘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마치 300년 전 박연이 조선으로 향했을 때처럼 저도 이제 제가 가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2018년 초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첫 출근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늦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본관으로 향하는 길에서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일본에서의 쓰라린 경험이 아직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연구원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첫 인상이 특별했답니다. 일본에서처럼 정자세로 늘어선 직원들도 형식적인 박수도 없었어요. 대신 연구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더군요. 게다가 놀라웠던 건 오이스터 프로젝트 2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격식이나 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신입 연구원이 팀장급 연구원의 의견에 그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고 스스럼 없이 제안하는 모습을 보며 일본에서의 경직된 분위기가 무색해지더군요. 그날 점심시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운명 같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복잡한 식당에서 어색하게 자리를 찾고 있을 때였죠. 문득 누군가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다가왔는데 그 순간 느껴진 특유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깊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는데 오이스터 프로젝트 책임자 강효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처음엔 그가 프로젝트 책임자라는 말에 긴장했었죠.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일본 상사들에게서 느꼈던 권위의식이나 거리감이 전혀 없었어요. 35의 젊은 나이에 이미 네이처지에 논문을 실은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였음에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더군요. 특히 제 연구에 대해 진지하게 묻고 깊이 있게 토론하는 모습에서 기술을 대하는 한국 연구진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관계가 특별해진 건 어느 늦은 밤 연구실에서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늦게까지 실험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효성이 내 연구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죠.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과 함께 낡은 논문 한 편을 들고 있었어요. 효성이 내민 논문이 혹시 제 할아버지의 것인지 조심스레 물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 할아버지의 한네덜란드 과학기술 교류사 연구였거든요. 더구나 그 논문 여백에는 효성이 꼼꼼하게 메모해둔 필기가 가득했어요. 그가 오래전부터 이 연구를 깊이 있게 살펴봤다는 게 한눈에 보였죠. 효성은 할아버지의 연구를 읽으면서 늘 궁금했다고 했어요. 왜 그분이 그토록 한국의 기술력을 주목하셨는지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묻어났고 눈빛에서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정한 학문적 열정이 느껴졌죠. 마치 오래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것처럼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형광등 아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할아버지의 연구에서 시작해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사, 그리고 현재 우리가 연구하는 기술의 의미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죠. 효성은 제 중성자 제어 이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놀랐다고 했어요.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혁신적인 접근이라 생각했다면서 이렇게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니 더욱 놀랍다고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려다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보며 효성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마치 오랜 시간 제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를 녹이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선 제가 진정한 나로 존재할 수 있을 거란 걸 깨달았어요. 그날의 깊은 대화 이후 효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고베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겪었던 경험들이었죠. 처음엔 그들의 지나칠 정도로 세심한 배려와 친절에 감동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회의록에서 자신의 연구 성과가 일본 연구진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더군요. 그때 불현듯 깨달았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져 온 그들만의 관행이었다는 거요. 한 달쯤 지나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효성이 저를 대전 근교의 조선시대 화포 전시관으로 초대했죠. 전시관 안에서 홍위포를 보며 들려준 박연의 이야기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병자호란 당시 박연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전선에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부하들은 전사했지만 그는 끝까지 조선을 지켰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조선의 무기 체계를 현대화하는데
평생을 바쳤다는 거였죠. 마치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300년 전 박연의 자리와 겹쳐지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계룡산이 보이는 한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죠.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빛이 유난히 아름다웠던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완전히 열었어요. 일본에서의 인연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들의 이중성의 배신감을 느끼던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는지.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이상하게도 씁쓸하지만은 않았어요. 누군가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아픔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눈물 섞인 제 고백을 들으며 효성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일본의 역사적 패턴을 설명해 주었어요. 임진왜란 때 아무 예고 없이 부산진을 기습한 것부터 시작해서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놀랍게도 일본은 단 한 번도 정정당당하게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전쟁을 시작했다고 해요. 제가 겪은 일도 결국 일본의 오랜 기만의 역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였죠. 그동안 제가 겪은 일이 혼자만의 상처라고 생각했다고 말하자 효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효성은 한국이 5000년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먼저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지만 한국은 언제나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겨냈다고 해요. 몽골의 침략을 막아낸 처인성 전투, 왜구의 침략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의병들의 항전까지 한국은 결코 굴하지 않고 침략자들을 무찔러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국은 결코 다른 나라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정직하게 배우고 그것을 뛰어넘어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법을 터득했다고 했죠. 이렇게 말하는 효성의 눈빛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깊은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침략과 약탈이 아닌 정정당당한 기술 발전을 추구해온 한국의 역사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과거 수많은 침략을 당당히 물리치고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 된 한국의 저력이 놀랍게 다가왔어요. 마치 제 앞에 놓인 미래를 보는 것 같았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연구는 놀라운 속도로 진전되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의 밤늦은 실험에도 지치지 않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는 과정이 즐거웠죠. 심지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도 우리의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이어진 연구는 오히려 더 집중적이었고 매일 아침 서로의 건강을 확인하고 마스크와 영양제를 주고받으며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24년 7월 마침내 오이스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성공 축하 파티가 열린 날 효성은 제게 특별한 봉투를 건넸어요. 귀화 신청 서류였어요. 그가 한국에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답니다. 마치 300년 전 박연이 그랬듯이 저도 제 기술과 재능을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대전 연구소 옥상에서 바라본 그날의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귀화를 결심하게 된 건 그날 밤 효성과 나눈 특별한 대화 때문이었어요. 오랜만에 단둘이 마시는 커피. 저는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연구하신 박연의 이야기가 이제야 제 가슴에 와닿더군요. 타국에서 온 한 젊은 과학자가 조선의 기술 혁신을 이끌고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를 지켰다는 이야기,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만 같았어요. 효성이 들려주는 한국 원자력 기술의 역사는 마치 제 가슴속 깊이 숨겨둔 꿈을 누군가 읽어주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한국은 원전 기술을 배운 지 불과 4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됐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일본에서는 늘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말하며 외국인인 제 기술을 무시했었는데 한국은 그런 편견 없이 제 연구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으니까요.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연구를 시작했던 과학자들,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연구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미국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한국형 원전을 개발하고 체코 두코반이 원전을 수주하기까지 한국의 성장 과정을 들으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진 건 그 속에서 제가 꿈꾸는 미래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기술 발전을 포기한 것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그 사고를 철저히 연구해 더 안전한 원전 기술을 개발해냈다는 거예요.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한국의 저력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실험하다 지친 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던 순간들, 주말이면 한옥마을을 거닐며 나누었던 이야기들, 코로나19로 힘들 때 매일 아침 건강을 걱정하며 보내주던 문자까지. 효성은 제게 단순한 동료 이상이었죠. 연구자로서의 꿈을 이해하고 제 기술을 인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그리는 동반자였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제가 일본에서의 상처를 털어놓았을 때 효성이 보여준 반응이에요. 그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었고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죠.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과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연구자로서의 꿈도 한 사람으로서의 행복도 모두 이룰 수 있겠다고요. 그날 저녁 효성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한 말이 지금도 가슴에 울립니다. 우리는 기술을 빌리되 훔치지 않았고 배운 것을 뛰어넘어 더 나은 것을 만들어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세계 원자력 기술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차례예요. 키스 씨와 함께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꿈을 펼치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곳, 제가 진정한 연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거요. 일본에서 느꼈던 유리천장도 외국인이라는 한계도 여기서는 느낄 수 없었죠. 오히려 제 기술과 열정을 인정해주고 더 큰 꿈을 꾸도록 격려해주는 동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소중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300년 전 박연이 조선을 선택했듯이 저도 한국을 저희 새로운 조국으로 선택하기로 했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따르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제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곳,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한 거였죠. 2024년 11월의 쌀쌀한 아침, 법무부 귀화 면접 대기실에서 저는 자꾸만 떨리는 손을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아침 8시 30분, 이제 곧 면접이 시작될 텐데. 분홍빛 하늘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 한숨을 내쉬는 저를 보며 효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그는 제 차가운 손을 포근히 감싸 쥐더니 괜찮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함께 이뤄냈는데 라고 속삭였어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할아버지의 박연 연구 자료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답니다. 대기실에는 저 말고도 5명의 귀화 신청자들이 있었어요. 그중 제 옆자리의 베트남 여성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8년 전 한국의 시골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는 그녀는 처음엔 말도 통하지 않고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친딸처럼 한글을 가르쳐 주시고 이웃들은 텃밭 농사부터 김장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대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녀가 문득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한국은 우리의 꿈을 이뤄주는 나라예요. 이제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작은 농산물 가게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듯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왔지만 우리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발견한 거죠. 마치 300년 전 박연이 처음 조선의 땅을 밟았을 때 느꼈을 그 떨림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달까요? 9시 정각,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렸어요. 귓가에 울리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면접실 문을 열었죠. 차분한 분위기의 회의실에서 3분의 면접관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3분의 어깨 너머로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따스함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긴장되더군요. 면접관들 앞에 앉자마자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지난 10년간 꿈꿔온 순간, 이제 진짜 한국인이 될 수 있을지 결정되는 시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오이스터 프로젝트와 한국 원자력 기술에 대해 말하다 보니 어느새 제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답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묻는 첫 질문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제게 한국은 단순한 기회의 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4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저력, 그 놀라운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고 설명했죠.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더 안전한 원전 기술을 개발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모습에서 한국의 진정한 기술력을 보았다고 덧붙였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오이스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어요. 제가 참여했던 이 프로젝트는 냉중성자 생산량을 2배로 늘리면서도 방사선 누출 위험은 절반으로 줄이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다고, 이런 도전적인 과제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성공적으로 완수하면서 한국이 세계 원자력 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최근의 성과도 자연스럽게 덧붙였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과정에서 저희가 개발한 안전성 평가 모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말을 잇던 그때
오른쪽 면접관님이 제 이력서를 들여다보시다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셨어요. 천천히 고개를 드시더니 마치 무언가 놀라운 것을 발견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주시하시더군요. 형광등 불빛 아래 그분의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답니다. 잠시 질문을 해도 되겠냐고 조심스레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델프트 공대 동아시아학과의 비렐름 키스 교수님의 손녀가 맞느냐는 질문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분의 얼굴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스치더군요. 그러더니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20년 전 할아버지의 박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성우 교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특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지도하신 제자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답니다. 순간 면접실의 공기가 확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양 옆에 계시던 다른 두 분의 면접관님도 자세를 고쳐 앉으시며 이 뜻밖의 상황에 집중하시는 게 보였죠. 정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깊은 숨을 들이쉬셨는데 그 짧은 순간 동안 저는 할아버지의 연구실에서 보냈던 수많은 순간들이 떠올랐답니다. 그러다 정 교수님께서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시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박연과 조선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고 할아버지께서 늘 강조하셨다면서 이렇게 할아버지의 손녀가 한국의 원자력 기술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그 말씀의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차가운 면접실의 공기 속에서도 왠지 모를 따스함이 전해지더군요. 평생을 바쳐 박연의 발자취를 연구하신 할아버지의 열정이 이렇게 특별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게 돌아올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할아버지께서 늘 이야기하시던 인연이란 게 이런 것이었나 봅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할아버지께서 제 곁에 계시면서 제가 선택한 이 길을 조용히 응원해 주시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때 맞은편에 앉으신 여성 면접관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검은 정장 차림의 그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강효성 박사와의 인연에 대해 여쭤보시더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답니다. 문득 떠오르는 효성과의 추억에 제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끼며 천천히 말씀을 시작했어요. 효성은 제게 단순한 동료 이상의 존재라고 일본에서의 쓰라린 경험으로 상처받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분은 제 연구와 기술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고 이야기했어요. 특히 함께 한국형 원전의 세계화하는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 말을 할 때는 제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답니다. 세 분의 면접관님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시더니 따뜻한 미소와 함께 더 이상의 질문은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이미 합격을 예감할 수 있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효성의 모습이 보였어요. 늘 그렇듯 단정한 정장 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를 보는 순간 지난 6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답니다. 효성은 저를 향해 걸어와 조심스럽게 포옹해 주었고 제 귓가에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됐네요 라고 속삭여 주었어요. 그 말에 담긴 따뜻함이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죠. 이제 우리는 정말 특별한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전통 한옥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는데 마치 오래된 한국의 전통과 새로운 미래가 만나는 것 같아 더욱 의미가 깊답니다. 연구소에서는 더 큰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나라에서 저는 이제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효성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거예요. 지금 이 순간 300년 전 박연의 선택이 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그가 조선을 선택했듯이 저도 한국을 선택했고 이제는 이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제 모든 열정을 바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작은 골목길에서 마주친 할머니의 보따리 속 물건 하나가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취재하러 왔다가 우연히 마주친 할머니 한 분 때문에 미국 여자 특파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글로브의 특파원 줄리아 로즈라고 합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매서운 한파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2024년 1월의 끝자락,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그때처럼 차갑더군요. 20년 전, 제가 8살 때였죠. 아빠가 삼성전자 보스턴 연구소에서 한국 본사의 인공지능 리서치 센터 설립에 참여하게 되시면서 저희 가족은 이태원에서 2년간의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그때는 아시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어린아이였고 지도에서 한국을 찾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이 매서운 추위가 반갑게 느껴지는 건 그때의 특별했던 시간들이 제게 남겨준 따뜻한 기억들 때문인 것 같네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 가족의 갑작스러운 한국 생활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으로 남았고, 지금 다시 이곳에 서니 그때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눈을 감으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풍경이 있어요. 회색빛 시멘트 담장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이태원, 외국인 학교 뒤편의 좁다란 골목길과 우리 집 바로 옆 작은 한옥에 살던 정기현 할머니의 주름진 미소랍니다. 아직도 생생해요. 낡은 대문 옆에 놓인 마당 한켠에서 빨갛게 익어가던 고추들, 그리고 툇마루 아래 놓인 고양이 밥그릇까지. 처음에 할머니는 저를 보실 때마다 노란 머리를 가진 이방인이 이웃이 된 것을 신기해하시며 살짝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셨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태원이라고 해도 외국인이 골목 안까지 들어와 사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그러다 따스한 봄볕이 마당 가득하던 어느 날 오후, 제가 혼자 구슬치기를 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할머니께서 문득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향해 손짓하셨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겠다며 저를 안으로 초대하셨어요. 그 순간의 따스함이 지금도 가슴 한켠을 적시네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특별한 토요일 오후는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할머니 대거실에는 항상 달달한 쌍화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낡은 장롱 위에는 할머니가 즐겨 드시던 한약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문풍지 사이로 새어들어오는 노을빛은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을 금빛으로 물들였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할머니는 저에게 한국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특히 심청전을 들려주실 때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떨림이 있었어요. 마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처럼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 물으시면 저는 늘 부모님의 사랑이라 답했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깊은 세월이 담긴 미소를 지으시며 그 사랑이 바다보다 더 깊다고, 마치 심청이의 사랑처럼 말이라고 하셨죠. 그때는 그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그 말씀을 떠올리면 할머니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진정한 의미가 가슴 깊이 느껴지네요. 특히 할머니께서 흥부놀부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날이 선명하게 기억나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다면서 형제간의 우애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주셨죠. 그때 할머니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고, 먼 산을 바라보시듯 깊은 한숨을 내쉬셨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1950년 6월, 새벽의 고요를 깨뜨린 폭격 소리로 시작된 한국 전쟁 당시의 실화였죠. 서울이 순식간에 북한군에게 점령당했다는 소식에 15살이었던 할머니는 부모님과 5살 된 동생을 데리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답니다. 한여름의 떼약볕 아래 등에는 동생을, 손에는 이고 갈 짐을 들고 부산까지 보름을 걸어야 했다고 해요. 피난민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고 전투기가 지날 때면 문바닥에 엎드려 숨을 죽여야 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라곤 주먹밥 한 덩이, 그마저도 어린 동생과 나눠 먹어야 했죠. 맨발로 걷다 길에서 만난 노인이 주신 고무신 한 켤레가 그때는 보물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길은 험했고 사람들은 지쳐갔지만 가족이 함께였기에 버틸 수 있었다는 할머니의 담담한 고백에 저는 숙연해졌답니다. 특히 피난길에서 만난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곤 했어요. 다리가 아파 걷지 못하는 노모를 업고 가던 청년, 막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걷던 젊은 엄마, 부모를 잃고 홀로 남은 어린아이들, 그 참혹한 피난길에서도 서로를 돕고 나누며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면 할머니의 눈가엔 어김없이 눈물이 고였답니다. 그 눈물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것이 동화책 속 이야기가 아닌 우리 할머니의,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의 가슴 아픈 현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시기를 견디며 오늘날의 한국을 있게 한 할머니, 세대의 힘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도 알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흘러 이제는 제가 보스턴 글로브의 특파원이 되어 다시 한국을 찾게 되었네요. 현재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사실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보스턴에서 만난 한국계 2세 친구 민지 때문이었어요. 어쩌면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의 저를 이끌어준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보스턴에서 만난 한국계 2세 친구 민지 때문이었어요. 어쩌면 전기현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의 저를 이끌어준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지와 저는 보스턴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다룬 기사를 읽고 있던 민지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기사를 보던 그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국인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요. 특히 민지가 할머니 이야기를 하며 울먹이던 그 순간이 잊히질 않네요. 할머니께서 한국전쟁통의 피난길에서 동생을 잃고도 전쟁이 끝난 뒤 5남매를 키우시며 가족의 소중함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전기현 할머니의 그 따뜻했던 미소가 떠올랐답니다. 더욱 마음이 먹먹해진 건 제가 한국행을 준비하던 때 우리 할머니께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40년간 보스턴 메디컬 센터의 신경외과 의사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던 우리 할머니는 이제는 자신이 의사였다는 사실조차 잊으신 채 하얀 병원복을 낯설어 하시죠. 젊은 시절 수술 가운을 입고 당당하게 걸으시던 그 복도를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아요. 특히 할머니를 뵈러 갈 때마다 오늘은 저를 기억하실까 하는 두려움에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게 된답니다. 대부분의 날들은 낯선 사람처럼 저를 바라보시지만 가끔 맑은 날이면 여전히 우리 귀여운 로즈라고 부르시며 미소 지으신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제가 어렸을 때처럼 할머니는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따뜻한 코코아를 타주시던 그때로 돌아간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지나면 할머니의 눈빛은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저는 그 안개 속에서 할머니를 붙잡지 못한 채 눈물만 훔치게 되죠. 그럼에도 그 흐릿한 미소 속에는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할머니를 통해 배우고 있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한국행은 단순한 저출산 문제 취재를 넘어 제 어린 시절의 추억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특별한 여정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전귀현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그 옛날 이야기들, 민지 할머니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제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한국을 이해하는 소중한 열쇠가 되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이번 취재는 제가 오랫동안 찾아왔던 질문의 답을 찾는 여정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이태원 골목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 찾은 이곳은 제가 기억하는 것과는 사뭇 달랐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가리고 세련된 카페들이 줄지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안쪽 골목으로 들어서자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제가 기억하는 그 세상이 펼쳐졌어요. 어릴 적 매일 뛰어다니던 돌계단의 홈이 그대로였고 담벼락에 핀 담쟁이 덩굴도 꼬불꼬불 이어진 골목길도 변함없더군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전귀현 할머니 댁 앞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발걸음이 굳어졌어요. 낡은 대문은 여전했지만 할머니의 자랑이던 항아리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매년 가을이면 빨갛게 물들던 고추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할머니의 부재를 느끼게 하는 적막감에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았답니다. 불안한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옆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뜻밖에도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인 종호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늘 제게 맛있는 배를 깎아주시던 그 따뜻한 미소 그대로였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로즈 아니니? 라고 하시며 반갑게 맞아주시는 종호 아저씨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곧이어 들려온 소식은 마치 벼락처럼 저를 내리쳤답니다. 전귀현 할머니께서 작년 봄 벚꽃이 필 무렵에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무릎이 꺾이며 그만 골목길 한가운데 주저앉고 말았죠.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들, 그 따뜻한 미소, 쌍화차 향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제가 다시 한국에 와서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제는 영영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덮쳤어요. 평생 간직하고 싶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는 추억으로만 간직해야 한다는 사실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때 종호 아저씨가 저의 어깨를 토닥이며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저씨의 거실로 들어서자 따뜻한 대추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마치 전귀현 할머니의 쌍화차처럼 달달한 향이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죠. 아저씨는 찻잔을 내어주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할머님은 마지막까지도 로즈 얘기를 하셨단다. 미국에서 온 착한 손녀가 있다고,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에 가슴 한켠이 뜨거워지며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안쪽 방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대화 소리에 문득 귀가 솔깃해졌답니다. 차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칫했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는데 그곳에서 제가 목격한 광경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어요. 93세의 어머님을 모시고 계신다는 종호 아저씨는
어머님의 아침 세수를 정성스레 도와드리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다정했던지요. 미국에서라면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었죠. 제가 일하는 보스턴의 양로원에서는 매일 아침 간호사들이 기계적으로 노인들의 세수를 도와주는 걸 보아왔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리는 아저씨의 손길에는 마치 갓난아이를 다루듯한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었답니다. 종우 아저씨는 매일 아침 이렇게 어머님을 돌보신다고 했어요. 내 남매를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신 어머님께 이제는 자신들이 효도할 차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며 문득 우리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할머니를 전문 요양시설에 모신 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을 파고들었답니다. 아저씨의 어머님은 비록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맑은 눈빛만큼은 마치 호수처럼 깊고 푸르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힘없는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 부르셨는데 그 모습이 전기현 할머니와 너무나 닮아 있어서 가슴이 찡해졌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신 어머님은 한국전쟁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남편이 독일 광부로 떠난 후 내 아이를 혼자 키우며 시장에서 장사하셨던 이야기였는데 그 속에는 전기현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이야기와 같은 따스함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답니다. 보스턴에서는 노인 문제를 흔히 사회적 과제나 복지 정책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곤 했는데 이곳에서 마주한 건 그저 한 가족의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건 단순한 가족의 가치가 아니라 서로를 보듬는 마음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때 종호 아저씨의 어머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회상하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의 이야기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새벽 4시, 여명도 뜨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시던 발걸음,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장사를 하시던 굽은 허리, 그리고 손이 트고 갈라져도 멈출 수 없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고단함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냈다는 자부심도 가득했답니다. 특히 내 자녀 모두를 대학에 보냈다는 말씀을 하실 때는 주름진 눈가가 자랑스러움으로 반짝이던 게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네요. 더욱 놀라웠던 건 이 가정의 일요일 풍경이었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이곳은 마치 작은 잔치가 벌어진다고 해요. 아침부터 손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할머니 곁에 앉아 옛날 이야기도 듣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죠. 대부분의 미국 가정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종우 아저씨는 이런 가족의 모습이 한국의 전통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전통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며 안타까워하시더군요. 그때 문득 제 눈앞에 지난 세기한국 노인들의 굽은 허리와 갈라진 손이 어른거렸답니다. 한밤중에 공장 기숙사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잠든 줄도 모르고 일어나 다시 기계 앞에 섰던 어머니들, 한겨울 찬바람에 장갑도 없이 벽돌을 나르며 건설 현장을 지켰던 아버지들, 그리고 그 모든 고단한 하루 끝에도 자식들의 책값, 학원비를 모으기 위해 포장마차에서 구공탄을 갈며 밤늦게까지 일하셨던 그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독일 광부들은 땅속 깊이 들어가 석탄을 캐내다 혹여 무너질까 두려워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는 이야기. 간호사로 떠난 딸들은 낯선 독일 병원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환자들을 돌보며 고향 생각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는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의 끝에는 언제나 자식들 잘 되라고 라는 한마디가 있었죠.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말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이름마저 빼앗겼던 암흑의 시절을 견디셨고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도 맨손으로 다시 일어나셨어요. 보릿고개가 너무 높아 진흙으로 배를 채우던 시절에도 자식들은 굶기지 않겠다며 자신의 한 끼를 덜어 자식의 숟가락에 얹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답니다. 이분들이 바로 오늘날 한국의 기적을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허리가 굽고 손이 거칠어져도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끼니를 걸러가며 자식을 대학에 보내고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한글을 배워가며 장사를 시작하고 무릎이 아파도 새벽 시장에 나가 생계를 이어가셨어요. 그 모든 희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보듬어주며 힘들 때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눈물과 사랑의 결실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속에는 그분들의 굽은 허리와 갈라진 손, 그리고 마르지 않은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차 왔던 제 마음은 어느새 깊은 경외감으로 가득 찼어요.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이 노인들께 자리를 양보하고 식당에서는 어르신들께 먼저 수저를 건네며 버스에서는 어르신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드리는 모습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한국만의 특별한 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느꼈답니다. 정부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과 경로당을 운영하고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감면해주며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더군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매년 어버이날이면 온 나라가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이었어요. 종호 아저씨 댁을 나서며 문득 전귀연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라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단다. 그 말씀처럼 제가 찾은 이 골목길에는 여전히 따뜻한 정과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었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한국의 진정한 모습, 그리고 세계가 배워야 할 소중한 가치가 아니었을까요? 이제 저는 알 것 같아요. 한국의 어르신들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고 배워야 할 스승이라는 것을요. 그분들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자 교훈이니까요. 전귀연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그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에서야 마음 깊이 다가오는 걸 보면 어쩌면 저도 조금은 성장한 걸까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부산으로 향하는 K 몸을 실었어요.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3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원래 부산의 노인복지 정책을 취재하러 왔던 참이었죠. 플랫폼을 빠져나와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는 길에 부산경찰청 홍보기의 김주임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제가 오늘 방문 취재 예정이라는 걸 알고 있던 김주임은 제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마침 지금 관할 경찰서에서 특별한 사연의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보따리를 꼭 끌어안은 채 몇 시간째 동네를 헤매시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제가 준비 중인 기사에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 같다는 거였죠.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저는 취재 수첩을 꺼내 들었지만 펜을 쥔 손이 자꾸만 떨렸어요.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면서 눈앞이 흐려지는 듯했죠. 마치 무언가가 저를 이끄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드디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조용한 접수실 한켠에는 한 간호사가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진한 갈색 카디건을 걸치신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보따리를 꼭 끌어안은 채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죠. 간호사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할머니의 신원을 확인하려 애쓰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 근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었답니다. 실례합니다. 조심스레 인사를 건네며 할머니께 다가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였답니다. 보따리 틈새로 새어나오는 구수한 향기가 불현듯 제 코끝을 스쳤어요. 미역국 특유의 그 깊은 향, 갓 우려낸 다시마 국물에 미역을 넣고 은근히 끓여낸 그 향이었죠.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20해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라 전귀연 할머니의 부엌에서 풍겨 나오던 그 향기, 시원하게 끓인 미역국에 밥을 말아 먹으시던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제게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건네시며 지으시던 그 미소까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제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향기가 지금 이 순간 현실이 되어 제게 다가온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졌고 목 끝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답니다. 할머니의 보따리, 그 속에 담긴 미역국, 그리고 전귀연 할머니의 기억이 한데 어우러져 제 마음속에서 커다란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취재를 위해 준비했던 질문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할머니의 보따리를 바라보며 굳어버렸답니다. 할머니의 보따리, 그 속에 담긴 미역국, 그리고 전귀연 할머니의 기억이 한데 어우러져 제 마음속에서 커다란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옆에 계시던 간호사가 조용히 귀띔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도 사는 곳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신다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딸아이가 오늘 아기를 낳았다는 말씀만은 또렷이 하신다는 거였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에게 미역국을 갖다 줘야 한다며 계속 불안해하고 계셨답니다. 그 순간 20해 전 어느 겨울날 전귀연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그날 저녁 평소와 달리 유난히 긴 한숨을 내쉬시더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죠. 해산 후 미역국을 드시는 젊은 시절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할머니는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을 어루만지시며 해산할 때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 한 그릇이 평생 잊히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국물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고 하시며 할머니의 눈가에 맺혔던 그 이슬 같은 눈물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심청전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부모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게 자식 마음이라고 하셨죠. 그때는 그저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가슴 깊이 와닿았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미역국은 단순한 산후 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 할머니 세대가 딸에게 전하는 사랑의 언어였고 그 딸이 다시 자신의 딸에게 전하는 영원한 모성의 증표였던 거죠. 문득 종호 아저씨 어머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자식들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장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셨다는 이야기, 다리가 아파도 자식 생각하면 하늘을 날 것 같았다던 그 말씀까지
이제야 그 말씀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지금 이 순간 할머니의 보따리 속 미역국에는 그런 어머니의 한평생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비록 기억은 흐려졌지만 딸을 향한 그 마음만은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겠죠. 제 눈에서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들려온 경찰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정막을 깨고 들려왔어요. 마침내 할머니의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세 곳의 산부인과를 수소문한 끝에 찾아낸 거라고 하더군요. 할머니의 안색이 순간 환하게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택시에 오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리는데 그 손이 마치 새장을 벗어나려는 작은 새처럼 떨리고 있었답니다. 보따리는 여전히 꼭 붙들고 계셨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할머니는 창밖을 응시하며 끊임없이 중얼거리셨어요. 딸아이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았지만 그 이름조차 정확하지 않으셨죠. 병원에 도착해서 만난 간호사는 오랫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온 분이었어요. 그분은 제게 먹먹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치매 환자들은 세상의 모든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가장 소중한 기억만은 간직하신다고. 그리고 그건 대부분 자식에 대한 기억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촛불처럼 흔들리는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도 유독 딸에 대한 사랑만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때 문득 전귀연 할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마음이라고. 시간이 흘러도 기억이 흐려져도 그 사랑만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이제 저는 왜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닌 전귀연 할머니께서 저를 이끄신 특별한 여정이었던 거예요.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그 모든 이야기들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며 오늘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문득 보스턴의 요양원에 계신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평생을 의사로 살아오시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신 후 자신이 의사였다는 사실조차 잊어가시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치매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할머니를 새롭게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지난번 요양원을 찾았을 때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제가 들고 간 코코아 향을 맡으시곤 어린 시절 제게 타주시던 그 코코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비록 제 이름은 기억 못하셨지만 어린 손녀에 대한 사랑의 기억만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계신 거였죠.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치매는 기억을 앗아가지만 가슴에 새겨진 사랑만큼은 지울 수 없나 봅니다. 보스턴의 우리 할머니도, 부산의 이 할머니도, 그리고 전귀연 할머니도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자식과 손주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보따리 속 미역국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가면 우리 할머니를 자주 찾아뵈어야겠다고요. 비록 저를 알아보지 못하셔도 할머니의 그 사랑만큼은 제가 꼭 기억하고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전귀연 할머니께서 제게 가르쳐주신 마지막 숙제가 아니었을까요? 산부인과 병실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허리가 굽은 채로 보따리를 양손으로 꼭 붙드신 채 병실 번호를 한참이나 바라보고 계셨죠. 할머니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문을 열었을 때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창가 쪽 침대에는 갓 출산을 마친 딸이 누워 있었는데 무언가를 직감한 듯 고개를 돌리더니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산모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엄마, 라는 한마디가 병실 안을 울렸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셨는데 그 순간만큼은 치매 환자라고는 전혀 믿을 수 없을 만큼 손놀림이 능숙하고 정확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전귀연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심청전이 가장 먼저 떠올랐죠. 눈먼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바다에 던진 심청이의 이야기. 그리고 종호 아저씨가 93세 어머니의 세수를 도와드리던 모습도 겹쳐 보였어요. 마치 흥부가 제비 다리를 정성껏 고쳐주듯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돌보시던 그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답니다. 할머니가 보따리에서 꺼내신 건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었어요. 뜨거운 김이 병실 안에 가득 퍼지자 산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답니다. 그 사진은 다음날 매사추세츠 주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네요. 보스턴 글로브에 기사가 실리자마자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어요. 편집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휴먼 스토리라며 특별 취재를 더 요청했고 매사추세츠 주의 여러 신문사와 지역 방송에서도 연락이 왔답니다. 치매로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할머니가 딸의 출산 소식에 미역국을 들고 찾아온 이야기는 보스턴 시민들의 마음을 크게 울렸어요. 특히 양로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기사를 읽고
눈물을 흘리며 이런 부모의 사랑이야말로 치매 치료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전해왔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깊이 깨달았어요. 한국의 노인들은 결코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죠. 일제강점기에 우리말도 못 쓰고 이름마저 빼앗겼지만 끝내 굴하지 않았던 분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어린 자식을 얻고 피난길에 올랐던 분들, 보릿고개를 넘으며 자식들의 끼니를 걱정하던 분들, 그리고 외국의 광부와 간호사로 떠나 고국의 발전을 위해 청춘을 바치신 분들이었답니다. 기사를 마무리하고 보스턴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이른 아침에 정기현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어요. 봄비가 내리는 묘지는 고요했고 할머니의 묘비 앞에는 제가 가져간 작은 보따리 하나가 놓였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시던 김치와 떡이 들어있었죠. 마치 20해 전 할머니께서 제게 음식을 건네시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할머니께 드리고 싶었거든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이제야 그때 들려주신 이야기들의 의미를, 늘 보여주시던 따뜻한 미소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비에 젖은 묘비의 이마를 기대며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것, 그것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기억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봄비는 계속 내렸지만 제 마음만큼은 따뜻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찾으러 왔었는데 오히려 더 큰 답을 얻게 되었답니다. 효와 사랑이라는 한국만의 특별한 가치를요. 전기현 할머니, 종호 아저씨 댁, 그리고 미역국 할머니를 통해 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던 통계 숫자나 보고서와는 전혀 달랐어요. 어쩌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건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들도 그런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있을지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인들의 DNA에는 이미 그런 위대한 사랑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보스턴으로 돌아가 우리 할머니를 찾아뵐 거예요. 비록 알츠하이머로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더라도 한국에서 배운 이 따뜻한 마음으로 할머니 곁을 지키고 싶답니다. 그리고 제가 본 한국의 이야기, 사랑과 효심으로 빚어낸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어쩌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가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이 시대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확신할 수 있었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